네. 자, 시간이 됐죠? 네. 자, 오늘, 사실은 대면으로 저희가, 발제해 주실 분, 또 토론해서 대면으로 모시려고 기획을 했다가,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 확진자가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이제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 하시길 빌면서 오늘 저희 준비한 2022 지방선거 여성 대표성 강화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제 혹시 저희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와이드업소연합회 정책의제 준비한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4개 분야로 해서 전국의 52개 회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또 전문가 TF의 또 자문을 받아서 저희 대선 Y의 대선 정책 의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이제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충분히 여성 관련한 이슈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 이런 이슈들이 제대로 공약에 포함이 될 것인지,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방선거 차원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또 확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아이덥시연합회가 진행을 하고 또 특별히 한국여성의정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오늘 열게 되었고요. 시작에 앞서 저희 한국아이덥시연합회 원영희 회장님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국여성의정의 상임대표이신 전 17대 국회의원이셨죠. 신명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022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축하의 말씀 한국와이드업시 연합회 원영희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와이드업시 연합회 성평등 운동 책임위원님이십니다. 직함이 아주 길어요. 네. 김은경 책임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자꾸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파울링이 되네요. 예.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원영희입니다. 오늘 2022년 지방선거 여성 대표성 강화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여성의정은 성평등한 정치 문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애써온 기관입니다. 법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서도 여성단체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한국여성의정 신명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진행됩니다. 그동안 여성 대표성 확대는 꾸준히 논의되고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낮습니다. 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9%. 여성의 평등을 논하기에는 참 거리감이 있는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아직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요 기획, 인사, 예산 등 핵심 부서와 핵심 보직에도 여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성은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과소 대표는 부정의하고 불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주제는 정책의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이 책정되고 또 헌장에도 성인적 그 관점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가시적이던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평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한국 IWCA는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의제를 결의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정책 과제들을 갖고 52개 지역의 회원 YWCA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의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의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 사회적 정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사회를 소망하며 의미 있는 토론과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박수. 네, 연결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회장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 하울링이 생겨서 네, 이렇게 짜잔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영희 회장님 굉장히 요즘 여러 일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감사하게 후원을 해주시고 지지해주신 한국여성의정의 신명 상인 대표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당도가 계시고 지금 보던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 무엇보다도 그 한국 여성의정과 한국 YWCA 연합회가 정치 분야에서 남녀동수 원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원영희 회장님과 특히 김은경 성평등운동 책임연구원님 수고 많이 만드셨습니다. 성함이 굉장히 어렵네요. 직책이 언제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리고 발대를 맡아주신 우리 박진경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줌으로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YWC 회원 여러분들 더욱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YWCA가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77년도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가사 종사자들의 교육을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같이 했었던 상당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87년에 보육시설을 처음으로 YWCA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하면서 종교단체가 아이 키우는 애미들이 직접 맡으면 잘하지 않겠나 이래서 첫 번째 맡아서 지금 아마 지금 그 부천, 조치원, 광주 이런 데서 지금 그때 우리가 지원한 일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연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남녀 동수의 연을 같이 맺으면 아마 이거는 굉장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5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여성의원이 그만둔 자리도 있고 특히 또 여성의원들이 앞으로 출마해야 할 자리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이어 6월 1일 그 지방선거는 다시 말하면 내년은 선거의 해, 이럴 적에 남녀동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우리 회장님 말씀을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1995년에 그 동시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제도에 의해서 우리 지방 의원들은 이미 임계점인 30%를 지난번에 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광역의원은 19.3%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단체장은
이제 9명인데 한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현재 8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광역은 한 사람도 없는, 정말 이거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떠나서 내년 선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진경 박사가 이제 발제를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동안 우리 7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 생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 사실 없다는 건 우리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지금 유럽을 보면은 이미 단체장, 파리에서만 해도 단체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총리를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자리가 아니라 4%에 머물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참 이럴 적에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한국여성의정에서 단체장에 관해서 일단 그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답이 나오기를 이제는 능력이 있으면은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 이렇게 그 답이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식도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리. 결국은 국민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능력,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보는 눈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 생활을 좀 더 정의롭고 성실하게 챙기고 크고 작은 문제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여성이고, 그 리더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더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도자는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여성 못합니까?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성의정에서는 지금 올해 그 남녀 동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바꿀 것인가 해서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지방의원 50%, 지방 기초단체장 30% 노력,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한성으로 해서 내는 경우에 무효로 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되어 있고, 제출되어 있는 것도 한 7의원들이 같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박진경 박사가 발제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아마 다음 주까지는 법안이 발의되는 걸로 지금 송옥주 의원이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해야 할 일은 우리 같이 손잡고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 가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 정당에 공천해달라고 같이 손잡고 뛰는, 오늘 이 자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손잡고 같이 뛰는, 힘을 모아서 어떠한 부분에도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한국 여성이 만든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면 그냥 정치는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정치! 네. 음성어가 다 돼 있어가지고요.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네. 함께 뛰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박진경 박사님 발제를 미리 듣는 것 같은.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가 2시부터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발제 30분, 토론 15분씩, 그리고 또 자유토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 계셔서요. 우선 발제를 맡아주실 박진경, 여기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처장님이 더 익숙해서, 네. 박진경, 네,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수빈 교수님, 지금 저출산보험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 세 분 모셨습니다. 각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이제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시당의 지금 여성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네, 최선 의원님, 네,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요. 사실 전 경기도의회 의원 2번 하셨고, 사실 그전에는 또 시민사회, 여성참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저서 당선보다 어려운 공천 100% 성공 백선 이런 책을 또 지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여성참여 확대하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활동을 해오시고 의정활동도 해오신 조양민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멀리 창원 아이드업쉐이 삼총장, 네, 반혜영 총장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 여성 관련한 이슈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도적으로 경남 지역에 우리 회원의 그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 계신 반혜영 사무총장님께서 또 오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이 본론을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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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료 공유 다 되셨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여성의정 아까 뭐 후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용역을 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는 이제 이대 소빈 교수 겸 이건 이제 부캐 저의 부캐 잡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직을 뭐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방선거 대비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뭐 확대 방안을 함께 좀 모색해 보고자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방선거에 의뢰이 뭐 몇 프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변화시켜 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 7차 전국 동시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이 결과들을 좀 중심으로 증거 기반의 어떤 개선책들을 모색했을 때 보다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주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여성의정이 그 증거 기반 실증 연구를 좀 바탕으로 매년 전략을 좀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금 본 연구가 만들어진 거고 30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필요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정당 공천제 도입, 그에 따라 또 지역구 여성 의무 공천제까지 한번 만들어지고 어떤 터닝 포인트적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제도적인 굵직한 사건들이 분명히 제도적 변화들을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여성 의무 공천제. 비례대표는 너무 제한적인 의석수를 중심으로 항상 지금 비례대표의 한계가 항상 지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거는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 우선은 90%에 달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에서는 90%가 지역구 의석수인데 그 90%에 대한 것이 그동안은 이제 권고를 있다가 그나마 지방선거를 두고 여성 의무 공천제라는 것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벌써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누적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좀 점검해보고 실제로 여성 의무 공천제 그 지방선거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참여의 효과성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좀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떤 주장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 방법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증 분석을 좀 해본 거예요. 지방 의무공천제 자체는 세 차례, 5, 6, 7회 선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선거구별 이행 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관련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의무공천제가 매칭되는 게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구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여성 1명을 공천하면 되는 이런 구도잖아요. 제도 자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당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현재 국회의원 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구조로 현재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다음에 주목을 해서 이번 연구는 아예 을 저희가 우리가 그동안 30%에 주목해 왔었잖아요. 30%가 임계치의 수, 어느 집단이 30% 정도까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면 결국은 그것이 뭐 남녀 동수가 됐던 지금 성비 불균형적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임계치의 수로 3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30%를 채워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이제 30%가 겨우 지방 기초의회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30%가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를 함께 얘기하면서 남녀동수로 가기 위해 30%가 어떤 의미를 두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봤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공천제 전체 전수조사로 명단을 대입시켜서 의무공천제 운영 실태를 3회에 걸친 내용을 그대로 다 분석했다는 거고 이것을 좀 더 현장 목소리와 함께 매칭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여성 의원들을 FGI 방식과 또 구글을 통한 뭐 앙케이트 조사 같은 형태의 설문조사를 함께 병행을 했고요. 또 국민인식조사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인식조사에 특히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여성 단체장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인식조사까지 좀 병행했던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동시 선거 당선자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지방 광역의회는 여전히 19.4%. 이것도 이제 그 비례와 지역을 합쳤을 때 얘기입니다. 많이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뭐 결국 여전히 19%고 기초만 30%를 살짝 넘긴 사정인 거고요. 단체장은 요거는 이제 바로 선거 직후에는 3.5%, 뭐 최근에 보궐 한 분이 더 당선이 되셔서 4%대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형편없는 숫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방의회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시도 광역의회는 지금 얼마나 사정이 아까 그 19%는 전국 통계 숫자인 거고 인천 지역의 경우는 지역 당선율이 0명입니다. 지역 당선에서 현재 한 명도 당선되지 않고 있어요. 즉 비례만 한 3명의 비례 의석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 당선은 0명으로 현재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인천광역시의회에 현재 비례만 존재하고 있는 게 여전히 광역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뭐 광주와 울산이 그나마 잠시만요.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분이 그러셔서 소리 괜찮으신가요? 소리가 어떻게 뭐 확인을 네, 괜찮. 이어폰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깝게 네네네. 좀 뭐나요? 지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잘 네, 좀 들리네요. 더 크게 들리시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광주와 울산은 30%를 넘긴
있긴 했습니다. 30%를 광주와 울산. 그러니까 뭐 16개 시도, 17개 시도에 사실상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를 광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그 전체 통계로 항상 볼 때 이 놓치는 게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사실 간과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어차피 전략적으로 나중에 결과 짓는 거는 시도 단위별 별로 봐야 되고 그에 따른 노력들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 역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구시군구 의회는 30%를 넘겼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30% 이상 의회 수가 101개예요. 226개 중에 이 44.6% 정도가 현재 3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한 뭐 반 가까운 숫자가 30% 이상 의회가 7회에서는 드러나다 보니 이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30.8%가 되는 거고, 남녀 동수를 얘기하는 50% 의회도 현재 20개 정도로 증가는 하고 있다는 건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0개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0% 미만인데, 그리고 20% 미만인데도 여전히 아직 많이 존재한다고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 30% 이상 요 범위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숫자로 보여줄 뿐이지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아직도 척박하다는 거를 그대로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또 보는 거는 구시군구 의회에서도 비례대표만 여성의회 의원이 있는 기초의회가 51개나 된다는 거예요. 22.6%인데 지금 51개가 그러니까 5회 때 이건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5회부터 여성 의무 공천제라는 것이 처음 도입돼서 작동되는 그 선거들인데, 여전히 비례만 여성 의원이 있는 의회가 5회 때는 103개, 7회에는 51개까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고, 보시면 군에 집중되어 있죠. 군의회가. 이 군의회는 사실 저희가 그 여성 의무조항에 실제로 군의회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제도가 군의회는 사실 앞으로도 봤을 때 전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군의회에 대해서는 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30% 이상 기초의회, 아까 제가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건데, 30% 미만인 의회, 그러니까 아까 100개, 101개가 30%를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 그룹을 한 그룹을 두고 또 그렇지 못한 나머지 55%의 의회를 한 그룹으로 해서 T 값을 좀 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1회부터 7회까지의 그 의회의 변화를 대입을 시켜본 거예요. 이건 전체 통계를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인해 통계적 기법을 좀 활용을 해봤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막 별표 막 붙여서 있죠. 이게 상당히 통계적 의미를 준다는 얘기예요. 두 그룹 간. 30%가 이미 넘어버린 현재 의회들은 과거서부터 굉장히 큰 30%에 도달할 가능성을 이미 사전적으로 가져가 있었고, 그리고 30%가 넘어갔고, 그 뒤에도 이 앞으로 추세선을 보시면 돼요. 추세선의 예측성을 보시면 되면, 여기에 지금, 상당히 올라갈, 이렇게, 이 추세선, 우리가 이제 통계는 항상 과거의 통계를 의존해서 추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요 30%가 넘은 의회는 40%를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임계치의 수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가 넘어갔을 때 이 확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나머지 30% 미만인 의회들을 한 그룹으로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30% 도달도 어렵지만 앞으로 뭐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 더디게 완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미 30%가 넘은 의회들은 냅둬도 남녀 동수에 자연스럽게 가는데
나머지 이렇게 10%, 20% 정도의 겨우 미치고 있는 데는 어떤 제도적 장치, 임의적, 조작적 장치를 넣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7회 선거 결과를 그대로 넣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현실적 내용을 두고 아까 그 의무공천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주표가 지역구 시도의원 또는이잖아요. 그리고 시군구 중에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 여기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된다. 저희가 의무공천제를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뭐 위헌적 소지에서 비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여기 뭐 조항, 여기 5항인데 2항에 30% 이상을 공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 작동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지방의회라도 이렇게 여성 의무공천제를 두고 거기에 강력한 등록 무효 조항을 함께 명시를 했었어요. 등록 무효 조항이 사실 이것이 작동되게끔 하는 방식인데,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아까 여기 군 지역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아까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은 여전히 세 차례의 의무공천제가 전혀 의미 없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된 채 있다는 얘기를 요 조항 자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등록 무효 조항에서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 즉 그 의원 정수를 합한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에 한 정당의 50% 정도 이상을 다 공천한 정당만 중심으로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지역마다 다 공천을 못하면 그게 50%까지 도달 안 하면 여기는 의무공천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도 제외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여성 후보가 등록을 스스로 안 하면 이게 정당이 후보 명단을 해서 선관위에 제출은 합니다. 다만 거기까지이지 나중에 그 명단에 있던 여성이 스스로 등록을 해야 돼요. 뭐 돈도 내고 자기 정보에 대한 거를 다 입력을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안 하면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간 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구나 시의회가 아까 제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었잖아요. 의무공천제 비례만 있는 여성 후보가 후보 자체가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아까 그거는 저게 당선 자체라고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성 후보가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이게 짬짬이 등록 무효를 사실상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성이 이 등록 그 후보 명단에만 두고 선관위 등록한 뒤에 후보가 그냥 안 해버리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는 사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고 세 차례를 지금 운영하다 보니 아까 같이 여전히 안 되는 지역들이 남아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까 소수 정당은 제외되다 보니까 분석의 범위를 결국은 두 정당만 해당이 돼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7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결국은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그리고 주요 정당 결국은 실태 분석을 보니 일단 자유한국당을 보시면 0명인데, 즉 후보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47곳이 있었고 6회 38곳, 7회 56회가 여성 후보 등록을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군의회를 다 치더라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등록에 이런 짬짬이가 이루어지거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에 다 포진되어 있죠. 예, 한 명에. 그 얘기는 기초든 광역이든 한 명.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기초는 30%를 결국은 많이 만들었다고 봤을 때 광역보다는 기초의 쏠림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 숫자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타나요. 2명 이상 한 데들이 이렇게 적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더민주당은 보시면 더민주당이 7회 때 상당히 많이 여성 공천들이 이루어졌어요. 아시다시피 7회 때 저희가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지금 뭐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30%를 넘겨서 처음으로 정당 보조금을 몰빵해서 가져간 데가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기초의회에 여성 후보를 나름 의무공천제에 뭐 저기 부응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나오긴 한 거예요. 한 정당이 그 30% 보조금을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죠. 일종의. 결국은 여성 후보 공천제가 더불어민주당 7회 선거에 한해서 6회까지는 뭐 전혀 아니었고 7회 선거에 한해서 한 정당의 여성 추천 보조금제와 여성 의무 공천제가 매칭돼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본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명이 여기가 주로 다 군의회 정도 몇 개 빼고는 다 지켰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명과 많아봤자 2명의 더불어민주당도 여성 후보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구에 시도는 대략 2개 내지 3개 아시죠? 그리고 국회의원 기초는 4개 내지 뭐 많은 데는 뭐 6개까지도 있고 그런데 요 많은 숫자의 지역구 공천을 하면서 겨우 1명 내지 2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역 또는 기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도 30%를 채우긴 했던 거는 요 제도가 갖는 뭐 나름의 그거라도 지키면은 전체적으로 30%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거는 비례까지 합쳐서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분명히 불충분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광역과 기초의회 후보자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여기 좀 밑에 게 좀 붉은 선이 광역이고 기초고 요게 이렇게 여전히 기초별로 후보자 비율이 상당히 기초에 좀 쏠려 있다는 거를 의무공천제와 함께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후보 남녀 기호 배정을 봤더니 여전히 1번과 1-가 혹은 2번과 2-가에 뭐 실제로 당선 비율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히 여성에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당선 가능성 있는 기호 배정에 여성을 특별히 하진 않고 전체 비율에 맞춰서 정도 하고 있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좀 의도적인 기호 배정 역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설문조사들, 인식조사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여성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봤더니, 그 여성 의무공천제, 지금 말하는 그 의무공천제의 긍정적 인식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역에는 높은데, 기초에는 높은데 광역에는 다소 거기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초의 여성 학대에는 많이 기여했다고 본다는 의견도 사실 높은데, 광역에는 조금 떨어졌다는 의견들이 좀 있고, 공천권자 권한 과도, 로 실제로 국회의원 한 선거구당 제도 자체를 선거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나 지역협의회장의 권한이 상당히 공천권에 있어서 여성 의무공천제랑 맞물렸을 때 더 과도한 권한으로 비결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각각 1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기초의원을 FGI로 좀 봤는데, 주로 이제 기초의회는 아까 30% 이상 된 의회에 이것이 정당성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재선 이상 혹은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오랜 여성 정치 참여의 어떤 정당성이나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로 이 의회 30% 이상 넘긴 의회의 다선 의원들이나 의장을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을 때 대부분
성평등한 의회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 또 여성의 의원의 적극적 스스로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성 의원들의 장점들이 실제로 더 많이 발휘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당선 결과나 유권자 인식에도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거를 체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당선 가능성과 당연히 이제 당선되는 경로로 가는 과정들의 체감이 확실히 뭐 한 두세 차례 선거를 치르시면서 달라졌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많아지는 학습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역시나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여성 후보들이 많이 이제 함께 여성 후보가 한 지역에 같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거를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없죠. 남성들끼리 경쟁하는 거를 갖고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여성들끼리 후보가 함께 나오면 여성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인식도 여전히 보면은 이것도 평등하지 못한 성차별적 인식을 여성들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공천제도는 역시나 뭐 시군구의 쏠림이나 공천권자 똑같이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식 조사를 단체장 중심으로 좀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장 선거, 투표, 뭐 후보, 단체장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식에 여성을 좀 이제 반영해서 쭉 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결과만 보시면, 아까 서해부 성별이 무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는 같은 능력이면 여성을 뽑겠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어떤 그 조사에 그 도구로 많이 써봤었는데, 뭐 사실 이제는 그거보다는 뭐 성별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측면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동일 성별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여성 정치 참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정체성 정치에 대한 학습된 경로라는 생각이 드는 반응이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전히 여성 정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더 많이 강화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성 후보에게 접근성이 더 높게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게 발전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게 유권자와 여성 정치인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거기서는 상당히 벗어난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 후보 투표 이유를 여성 약자 보호와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된다는 의미로 이유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성 정치와 사회적 약자, 차별에 대한 젠더 정치의 이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특히 여성 정치인이 이 스스로의 자기 역할을 좀 반영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지점까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 후보는 정치력이 뛰어남,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네요. 근데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중적이죠. 정치적 능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보면서도 남성 정치와 현재 정치의 문화가 여전히 남성 정치에 익숙해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들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당선의 기초단체장 당선 여성 후보 영향, 즉 여성이 후보일 경우에 당선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냐 유리냐 봤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답변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별의 무관과 뭐 영향이 없다고도 보면서도 이게 29%, 유리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이 30% 가까운 숫자가 여전히 불리하다고 보는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단체장 수는 부족하다고 많은 수가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 뭐 사실 4%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체장 부족 이유를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치 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적 정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과 함께 또 그 자체가 여성이 단체장까지 가기 어려운 이야기들의 이유를 일반 국민들은 다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딜레마긴 하지만 이런 문화의 여성 정치라고 하는 이 선명성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어쨌든 전략을 짤 때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단체장 적정 비율을 보시면 요 30% 이것도 학습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그동안 우리가 한 30%는 돼야 된다는 지점의 결과로 많은 경우들이 요 30%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응답을 하다는 거. 뭐 그 이상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단체장 비율 상향 방법은 경쟁력 강화로 또 돌아가 버려요. 경쟁력 강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점에 사실 한 번 더 두 번 생각해 보면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 안에서 여성들의 경쟁력은 쉽게 평가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쉽게 알기 어렵죠. 거기까지 확장돼서 알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지점에 아까 성별 무관, 유리, 분리 이런 것과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등 비율 찬반은 찬성 역시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30% 의무 규정 또한 많이 높긴 한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남녀 동수냐 30%냐가 별 차이가 없는 현재 인식이라는 것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30을 넘어서 50% 남녀 동수로 가야 되는 국민 인식적 접근성은 상당히 정당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도 개선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증거 기반에 의해 제도적 변화를 어떻게 도출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아까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례대표가 웬만해서 한 석에 불과해요. 군의회가 아까 여성의무공천제에서도 많이 비껴나 있지만 군의회 자체의 비례대표가 한 석에 불과한 데가 여기 의회 중 이 43개가 돼요. 아까 비례만 있는 51개 중 43개가 전체 의석 중 10석 이하로 비례대표 역시 한 석이에요. 한 석인데 그 뒤에 2석, 3석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7회 선거, 30년 가까운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대표 한 석에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비례를 적어도 2석으로 늘려보는 방식을 당장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경우 비례를 지금 현재 전체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는 있지만 당장 우선적인 저희 이제 연구 결과에 좀 준해서 도출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지역구도 해당되기 어렵고 비례도 한 석에 불과한 지역 이런 경우들은 비례를 특례로 해서 한 석 정도를 좀 높여서 2명이 당선되면 적어도 각 정당에 1명씩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이든 아니면 좀 더 확장하는데 여성에 대한 효과성들, 정치 확대에 대한 이 어떤 효능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적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해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무공천제 할당제는 아까 다양한 걸로 세게 발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2개의 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국고 30% 의무공천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인 이상 이런 거 말고 그냥 30%를 제대로 의무공천제로 가자는 거예요. 의무공천제를 권고로 되어 있는 거를. 다만 의무공천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지방의회의 기초의회일지라도 의무공천제에 좀 접근을 했잖아요. 30%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얘를 더 밀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때 30% 의무공천제와 함께 등록무효는 사실 조금 비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1인 이상의 경우는 등록무효가 매칭돼서 들어가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0% 의무 공천제를 두고 국고삭감으로 가자는 거죠. 아까 국고삭감제에 여성 추천 보조금제로 한 당이 몰빵해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좀 구현해 보는 국고삭감 제도를 좀 함께 설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액 방식을 20%에서 50%까지 차등 삭감 설계를 해서 선거 보조금이나 정상 보조금 매년 지급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20대 국회 때 한번 요 형태로는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게 가야 될 게 이란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면 전략적으로 우선 기초의회를 1인 이상, 기초와 광역을 또는으로 돼 있는 거를 각각으로 해서 1인 이상 정도로 하면 적어도 광역도 30%에 준하는 당장의 이 역할들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그리고 그 위반 시에는 지금 위반 등록 무효 제도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여성 후보가 자발적으로 등록 기피해서 사실상 그게 효력이 상실되는 그 지점들을 좀 유예 기간을 두어서 다시 여성을 발굴해서 후보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렇게 허위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같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여성전략공천 의무해서 10% 의무공천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좀 반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30%나 뭐 등록무효 이렇게까지 지방의회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10% 의무공천제를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는 10%, 뭐 경과 규정을 함께 둬서 20, 30을 단계적으로 하는 조항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10% 의무공천제를 하고, 뭐 등록 거부는 당연히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국힘당이 저기 호남에다가 숫자 채워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반수를 획득한 전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한 선거를 우선 공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 의무 공천제를 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선 가능한 기호 우선 배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냥 임의로 각 정당의 노력으로만 두기에는 그 기호에 1번이나 가번, 1-가, 2-가 이런 부분에 배제를 아예 의무적으로 좀 집어넣는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경선이 지금 정당에게 맡겨 있잖아요. 당원 당규에만 다들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내지 별로 정말 허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각 정당 사정을 보니 얘를 아예 공직선거법에 명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정치발전비. 정치발전비가 아시다시피 여성 당직자들 인건비로 쓰고 있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제대로 맞게 사용하고 있게 하고, 정당 책무는 사실 뭐 여전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당의 역할들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어서 정당 책무조항을 함께 정당법에 명시를 해서 그 내용이 좀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자, 기타까지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게 시간 초과가 안 돼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자세하게 그나마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행 제도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기반 정책 대안,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나온 부분, 사실 이란 국고 삭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사실 저만 해도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전문가들 많이 지적을 해왔지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호남, 또 대구 경북 저쪽 국민의힘 이쪽에서 여성 후보 공천하면 뭐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99%.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성 의원 비례 달랑 한 분 있는 곳이 여전히 많대. 22%. 국힘당 같은 경우는 22%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또 정당 차원에서도, 여성 당원 또 조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어떤 또 준비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 이슈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 여성 정치인들 두 분 먼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 의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15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김의겸 쌤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자장이신지 제가 모르고 네, 그리고 저 박진현 쌤이 발제를 사실은 제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의원 했고요. 2018년부터 거의 주순 선거잖아요. 지갑 주순 선거에 저도 밥숟가락 하나 얹어서 이제 서울시의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토론문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할게요. 사실은 우리 박진경 선생님 발제문을 정말 다 보지도 못했고요. 저의 하루를 말씀드리면 5시에 기상해서 요즘 의정보고서 기간, 그러니까 의정보고서 기간이 12월 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3시부터 했어요. 동네 붙이는 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박진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 시간 굉장히 졸린 시간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화들짝한 건 뭐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제 단체장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그 발제문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방법 있잖아요. 시민들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후보가 되려면 능력이 중요한 거지, 여성이 되는 거 반대는 안 하는데, 능력이 중요해. 이런 거에서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어떤 실감하고 있는 것까지 표를 봤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막 벌써부터 피켓팅하고 집회하고 이럴 시즌이에요. 선거 앞두고 우리의 요구를 담아서,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 여러분들과 유권자들은 정말 피곤한 시즌을 지내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저희 제도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들의 요구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면들은 많습니다만,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김현 선생님 모시고 저희 서울시당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성이여 마이크를 잡아라 해서 뭔가 온라인으로라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그런 행사를 하고 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가 성평등 관련해서 저희 당이 여러모로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고 더 잘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이거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성평등 관련해서 교환조차 없더란 말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게다가 좀 비대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뭔가 유통할 수 있는 성평등 교환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9강으로 꾸려서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을 마쳤고 지금은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여건들을 좀 더불어민주당답게 서울시당에서 좀 앞장서보자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박진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근근히 그나마 공직선거법 47조 덕분에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기초 및 광역 의원 중에 한 명은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등록이 무효화한다는, 이게 언제죠? 2010년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나마 한 명 이상은 고민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학습됐어요. 30% 할당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거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나마 이제 이것이 강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박진현 선생님 그 이란이한 사만 중에 저 국고삭감과 관련해서 별로 당에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권력의 의지가 이거보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안, 광역, 기초 각각 1인 이상은 공천해야 너희 선거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아니야 라고 정도는 강하게 못을 박아줘야 가능할 것 같다는, 한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만과 관련해서 제가 기초단체장 관련해서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저희 서울 같은 경우 25개 이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당을 떠나서 총 3분의 이제 기초단체장, 구청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다른 당은 잘 모르겠고, 우리 당 같은 경우 얼마나 지난한 과정에 공천을 했었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실제 광역위원들 가운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거의 논문 형식의 답변을 다는 저희가 이제 공천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뭐 다면평가도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하위를 좀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터이기도 하고,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기 위한 기초작업일 텐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들만 걸러내도야 다음번 시의원의 자동 교체율이 한 20-30%는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시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여성들은 그래도 가점 있잖아. 뭐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다수를 뽑는 선거에는 여성에 대해 적어도 여성 일정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한 명 대표 선수 뽑는 데에는 뭐랄까 지지해주고 이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 상대죠. 사실은 대단한 견제나 이제 이런 것들도 많고, 함을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각 개인에게 준비를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제도로서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제도권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려면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민주당도 어쩔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실제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움직이고요. 실제 그런 공천 결과가 이제 이어질 텐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이른바 배지들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단체장 당선 비율만 보셨지만 당협위원장 비율도 한번 봐보세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당의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법이 강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당의 제도로서 강제해야 할 텐데, 이 법을 정하는 거 누구? 국회의원들 비율이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여전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직에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당직도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랄까요, 정말 극성스럽다는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극성을 떨지 않으면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덕분에 30% 할당이라도 지켜지고 있는 건데, 저희는 비상한 시기가 지금 도래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 여성에 대한 담론 혹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사람을 거의 혐오하는 분위기까지 와서 너무 속상한 지경인데, 지금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 관련해 과거에 우리 1기, 2기 선배들께서 정말 행동하셨던 것만큼의 비상한 행동이 없으면 결국 저희는 또한 해마다 이런 토론회를 하고 또 지방선거의 결과 또한 우리 박진경 선생님께서 연구해 주신 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적용되게 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오늘 구체적인 안까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 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제가 드리고요. 개인적인 욕망까지 넣는다면 3안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이 사실은 일정 정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주면 제일 좋을 텐데요. 관련해서 그 저희 여성위원회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든 주요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제가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진경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는 제가 막 써먹어도 되나요?
아, 그런가요? 선생님께 따로 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정에서 네. 연구한 네네. 자료이기 때문에 네, 네네.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좀 이게 발췌해서요. 우리 네. 당에 좀 자료로 제출하고, 뭔가 오늘의 토론회가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제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마지막 그 가산점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겠습니까? 법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법의 상태. 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쨌든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명시되지 않는 한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있어도 지키지 않는데. 뭐 이제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그 국고삭감은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삭감이 들어가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죠. 치명타가 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그 정도 괜찮아, 뭐 5%, 10%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가 그랬다가 결국에 엄청 그 삭감률을 올렸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뭐 국고삭감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 명시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하겠다, 뭐 법에 명시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그래도 4시까지 계셔야 되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양민 박사님,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한 여성 의원님의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은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이제 선거에 출마하려고, 기초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당협위원장님이 2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데 각각 다른 선거구의 여성을 남원으로 추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으로 나가면 당선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걱정하면서 저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에 각각 다른 지역구에 참여한 이 두 분이 선거에 나가게 두 분이 서로 친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두 분이 담합을 해서 등록하기 전날 우리 못하겠다 가만 달라 이렇게 싸워보시라고. 그게 사실 우리 정당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연대와 그 신뢰가 필요한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이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려면 그 정당 안에 여성들이 얼마나 연대할 수 있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토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당위적이고 뭐 규범적인 얘기로 저희가 의무공천 할당을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과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상황에서 여성 의무 할당 비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바로 선거가 될 텐데 대통령 선거하고 그냥 연동해서 가는 패키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고 이 선거법 개정이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선 전국에서 과연 여성 이슈를 어떤 아젠다의 그런 어떤 선순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뭐 규범적으로 당위적으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박진경 박사님 제가 발제물 잘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까 이런 대안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안들을 개별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좀
좀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10차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여성계가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도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 의석수 10%, 비례대표 의석수 10% 이상을 더 현실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의무 할당제도 지역구 한 명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 그걸 2명 이상, 1명 이상 지금 이제 다 합치면 한 명은 거의 절반이고 2명 이상은 합치면 한 70% 정도 되는데 이걸 더 한 명 이상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 뭐 정당에서 당원 단계를 정해놓고 페널티가 없으니까 계속 안 지키는데 정당에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건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여성계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호 우선 주는 거를 어떤 조항을 마련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하면 저는 성평등 헌법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10차 개헌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더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대선 전국에서 이제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 개정이 이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회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제 개정이 무산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강력한 동력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 안도, 국회 안도 다 이 성평등 헌법에 관련돼 있는 이슈를 그 당시 여성계에서는 헌법 제15조를 신설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계속 이제 1년 동안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헌안이 제출될 때 결국은 다 빠졌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개정이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다음 개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 성평등 헌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조금 통치적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그동안 이제 선거법 개정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나와왔었어요. 저는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여성 지역구 할당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무 할당제가 생겼기 때문에 2012년에는 어렵겠지만 2016년, 2020년 정도가 되면 여성 국회의원 지역구 할당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2020년 정도가 되면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지역구 할당제가 생길 테니까 그럴 때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출발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아직까지 3번의 국회의원 선거 동안 여성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어떤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내려면 저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성계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를 썼는데 원고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5월달에 취임하고 그러면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금 국회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헌법 개정을 다시 얘기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왠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다음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말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표로 두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고 여성 국회의원들이 30%만 되면요. 그 성평등 헌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일이 훨씬 더 역할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여성계에서 어떤 법도 아울릴 수 있는 헌법 개정에 조금 더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사회법인 헌법에서 남녀 동수 그 조항만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위법 관련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IWC도 지난 그 개헌특위 과정에 이제 제가 또 참여해서 성평등 개헌 논의를 했었고 이런 와중에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논의가 시작이 돼서 되면 지금 그 세부적으로 나온 그런 대안들을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2020년 정도에는 30% 지역구 여성 할당이 당연히 되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미 2021년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에 사실 어쩌면 좀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뭐 국고삭감 정도는 여성계에서 페널티 주는 거와 관련해서 여성계 목소리가 날 경우에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도 힘을 합해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막 그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대선 지방선거 지금 이제 12월 이 시점에서 좀 서둘러서 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박진경 박사님 정말 학자다움이 느껴지시고요. 최선 의원님과 우리 조양민 부위원장님 정치 프로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경험이나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단지 성평등 운동 활동가로서 참여한 창원 YWCA 사무총장 반혜영입니다. 그 최선 그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성평등 정치 환경이 되도록 걱정을 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경남 YWCA 협의회 사무총장님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 내년 2022년 지방선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걱정을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양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연대, 협력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엄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YWCA에서 성평등 주제에 있어서는 저는 약합니다. 경기도 우리 권역에서 현원 YWCA가 이게 전문성 있게 운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2월이 너무 바쁜 시즌이니까 아마도 센스 있게 좀 빠지신 듯 하고요. 제가 대신 불려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원 YWCA는 그 한국 YWCA 성평등 운동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정치에는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2018년부터 저희가 정치학교를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집행부의 정책과 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문성은 없으나 일단은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의회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의원님들이 한 번씩 농담으로 저에게 그럽니다. 총장님 우리 오늘 총장님 방청 들어올까봐 엄청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안 오셨대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의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안을 한 부분이 그 창원시 의회 출입구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바로 리프트가 만들어져서 장애인 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었다는 이런 점들도 저희한테는 부족하게 출발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신감을 주는 그런 결과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가서 방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방송을 해달라. 우리도 가면은 당신들이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실행이 되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또 생방송으로 사무실에 앉아서도 방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2021년 올해는 창원시 일자리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또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고 시민 원탁 토론회까지도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께서 든든하게 도와주셔가지고 토론회를 정말 의미 있게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우리는 전문가라기보다 어떤 성평등 운동가 활동가로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좀 극성맞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박진경 박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자료에 저는 경남에 조금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경남인데 참 안타깝게도 5회, 6회, 7회가 경남은 유독 그 광역의회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 기회로 들여다보게 됐고요. 13.8%로 낮은 순위로 5위입니다. 5위고 경남의 56명 의원님들 중에 8명이 여성인데 비례대표가 4분이시고 지역구 여성 정치인 당선문으로만 따지면 7.7%라는 낮은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도 전국 평균이 30.8%에 안 되는 곳에 저희 경남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남의 여성단체로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이 비율을 높이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경남의 여성 정치 현실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의회 운영위원회를 빼고 7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이 1명이 위원장이에요. 제가 정말 생각할 때도 구색 맞추기식 껴넣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알짜배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 중 건설소방위원회 등 16개의 알짜 상임위원장이 모두 남성들입니다. 여성은 비율이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재 정치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이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경남 18개 시군 중에 고성과 하동 2군데뿐이었습니다. 정말 여성의 진입이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 여성이 한 명도 여성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이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배분이 다시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봤을 때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단체장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정말 자치단체장은 남성 전유물인 것 같고 전국광역자치단체 17대 빵이죠. 네. 정말 행정과의 협치가 쉬운 일이 아닌데 행정의 변화는 저는 기관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 경남의 두 기관장에 대한 예를 든다면 2015년에 저희 경남도가 13개의 기금을 폐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법이나 근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인데 그 근거가 되는 기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7개의 기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기금이었는데 거기에는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인, 저소득 장학생, 뭐 자활기금, 뭐 환경기금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 이런 기금들은 사회적인 공익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기금들이거든요. 우리 정치 현안에서 어떤 다리를 건설하거나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이 정치에서 얘기가 된다지만 사실 이런 기금들은 찾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애를 쓰지 않으면
배제가 되는 성질의 기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 폐지를 보면서 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단체장이 17대 0이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국회의원 비율은 제가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얘기됐고, 그래서 여성의 부재는 여성의 경험이나 인식이나 사고의 부재이기 때문에 국민 절반인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렵다. 낮은 여성 어원 비율로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 대통령, 여성 장관, 여성 당대표를 배출하면서 많이 변화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울기의 변화는 있다, 많다, 크다라고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 YWCA도 동수를 위한 전진, 동등한 대표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30%가 아니라 동서의 전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약하나마 이 양적 증가, 여성 정치인의 양적 증가 필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좀 전문가 분들 앞에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첫 번째, 성평등 정치의 가치 부합을 위해서 입장에서 저는 여성 정치인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 정치는 모든 성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주체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주체가 이렇게 확보돼야 되는 것은 특정 성의 시각으로만 어떤 정책이 심사되고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여성의는 양적 증가가 안 되면 의사결정 면에 있어서 힘이 없고 성평등한 정치 가치가 부합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2015년에 저희 양성평등기금 폐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의원들의 역할을 참 못했거든요. 그 문화복지위원회가 주로 그때 여성 의원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 많이 있었어요. 총 9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5분이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혀 찬성만 하더라도 양성평등 기금을 비롯한 그러한 기금이 폐지가 되지 않는데 찬성은 2명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통탄할 일이었고 저희 여성단체에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성 의원님들을 이렇게 이렇게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분 중에 3분이 찬성을 하지 않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 의원이면은 성평등 의식이 높고 또 높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정말 그 당시에 동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의회 포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모르쇠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통탄스러운데 우리가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야 될 이유는 양적의 변화가 저는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생각하고 그 남성 정치의 판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계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양적으로 증가가 돼야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생활정치 얘기도 나왔지만 생물학적 여성의 양적 확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정치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출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생태정치까지 우리가 기후변화에서도 여성의 재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깨알 같은 정치, 더 세심한 정치, 생명과 살림의 정치가 여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 의원이 양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남성 의원들의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안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니까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후보가 많이 늘었지만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이네요.
비례대표 추천 시에 여성 후보 100% 간행해서 남성이 편입이 됨으로써 여성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비례, 노동 비례 제도를 또 도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여성의 자리가 뺏기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제도화하더라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평등 관련 법이 제정이 기반이 되어 있지만 법만 제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평등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대표들의 노력이, 여성 활동가들의 그 성평등 운동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의 과제를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할당제 얘기라든지 의무 공천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뭐 강력자치단체장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하면 공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사실은 우리 최선 그 의원님께서도 자치단체장 준비하신다는데 공탁금 뭐 여유가 많으신가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도 공탁금 지원제라든지 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도 선거자금 대출제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 정치인들 차원에서는 우리가 30%가 아닌 50대 50을 목표로 좀 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 지방 의원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가 힘들더라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 앞에 우리 지금 중앙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연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여성 의원들끼리의 연대가 안 되더란 얘기를 하더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살림의 정치를 위해서 좀 더 발로 뛰는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거, 일자리, 취업, 성균, 환경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성평등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성 정치인들 스스로가 좀 발로 뛰는 정치를 해주고 우리 여성단체들하고 연대해서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젠더 관점의 어종 모니터링이나 정책 모니터링 저희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하고 있지만 열심히 좀 더 현장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젠더 이슈 파이팅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도 정당 가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IWC의 사무총장은 정당 가입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그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변화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 중립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에 강력하게 저는 좀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바른 정치는 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파워먼트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역에서라든지 중앙에서 여성을 인재를 개발을 해서 정당의 추천을 압박을 하고 인재 영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한 PT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면 여성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남녀 평등의 의미를 넘어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고 또 육아, 복지, 교육, 고용 등의 하위 체제의 균형 발전과 사회 균형 성장이라는 이러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생명과 살림의 운동을 위해서 여성 정치 영역 동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경 박사님 들어오셨다가 회의가 있어서 나가신다고 지금 문자가 올라왔네. 채팅 올라왔네요. 네, 마지막 우리 창원아이 사무총장님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무총장 정당가입 네. 네, 우리 규정상 논의가 필요하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채팅방에 또 올라오셨는데 그때 양과 질의 문제겠죠. 사실 늘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그래도 수적으로 일단 뭐 민주주의란 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로 들어가고 이제 그게 질적인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 박진경 교수님
그 연구조사에도 T 밸류에도 나왔지만 30%를 일단 올라가면 50%까지 가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 실증 연구가 있었는데 일단 30%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모든 여성들의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다 바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2021년 이 시점에서 또 대선 지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주신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박 교수님께는 전달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질문 내용은 지금 여성 의무 공천제 관련한 것이었고요. 광역의회 여성 확대에 기여했다. 뭐 거기 설문조사에서 그 긍정 인적 인식이 광역의회는 71.4%, 기초의회는 95.8% 이렇게 나왔는데 기초의회가 왜 더 높게 나왔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네, 혹시 네네. 예, 짧게 답변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의회가 실제로 그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도 분명히 쏠림과 30%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했잖아요. 다만 아까 그 설문조사는 광역의원, 현재 광역의원이 지난 이 여성 의무 공천제를 스스로 경험했을 때 그 효과성이 어땠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현직 그 광역 여성 의원이 현행 여성 의무 공천제에 본인은 어쨌든 당선이 돼 있는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까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었던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는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본인들도 체감한 거죠. 본인들 체감하고 다만 본인들 역시 당선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 70%까지 나올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조사 개요를 명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더니 대상 자체가 그런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조사였다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기초의회를 위한 의무공천제였다는 것에 의미를 줄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지금 기초의회 숫자가 는 게 결국엔 제도 변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상 공감을 하지만 IPU가 지난 25년 동안 그 여성 참여 그 변화를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아주 단시간에 여성 참여를 늘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도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이 가장 낮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에 이제 헌법 개정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그 법 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내서 그래서 일단 그 극복해 나가는, 고쳐 나가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이 여성 참여율을 바꿔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건 전 세계 상황이 마찬가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이제 Y를 포함해서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가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어쨌든 추가 질문이 우리 그 채팅방에 올라온 건 없는데 혹시 뭐 다른 분들 참여하신 분들 의견 있으시면 좀 더 질문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고요. 아까 이제 자료 우리 최선 의원님 자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읽어야 되겠죠. 네,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 1안, 2안, 3안 좀 동시에 좀 고려가 되고 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우리 심양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그 법안을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하고 내고 있고 뭐 그동안도 안 내온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뭐 그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여성 유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드러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토론에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사실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많은 뭐 세계 석학들도 지적을 합니다만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서요. 네,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청년 세대 정치인 풀 확대 또 중요할 것 같다. 현재로도 충분한지 아니라면 어떤 공동의 노력이 가능한지, 여성들, 젊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젊은 세대 청년 정치인 풀 확대. 지금 국민의힘 그 선대위 조직도 보니까 모든 그 위원회에 각각 이 역할에 청년들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죠? 지금 뭐 각 당 차원에서 청년 여성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두 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최선 의원님하고. 네. 그 청년 여성들이 우리 이 방에 계실 수 있는데 되게 죄송하죠. 저희가 청년이나 여성들 정책과 관련해서 정당은 일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나간다기보다는 못되게 말하면 짜장면 위에 완두콩 또는 오이 채 정도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요. 해서 일단 저는 이번에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2030 분과위원회를 따로 꾸렸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여성위원회가 좀 더 이렇게 자기 세력화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그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서 예산의 여력도 좀 더 있어서 정말 생물학적으로 20대, 30대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 이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정책과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두 닥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 해서 2030 분과위원회를 좀 꾸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외람되게도 여전히 2030 여성들은 그나마 여당을 그나마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지난번 대선보다는 아니지만 지켜주고 있는데 실제 남성들이 세게 이제 어필되면서 오히려 이대남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라 약간 상징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려면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요. 우리 반혜영 총장님 오늘 완전 제가 금사빠예요. 오늘 완전 너무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총장님께서 지금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10대부터 사실 정당의 문호를 열고 청년 캠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거 때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 친구들만 한 명씩 넣는 게 도대체 무슨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실제 그 청년들의 어떤 정치 스쿨과 그다음에 양성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고 25만 넘으면 지방원 출마하고 더 낮춰줘야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뭔가 청년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 정치 안에서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조양민 박사님 어떠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말씀하시길래 이제 어제 발표된 중앙선대위 자료를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 한번 봤어요. 10페이지짜리 이제 보도자료였는데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을 빼고 나면 2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문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 국민의힘 우리 당은 여성들한테도 야박한데 특히 청년 여성들한테는 더 좀 야박한 거로 생각이 돼요.
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성 청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런 포커스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여성위원회 그 여성 선대위 차원에서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저도 챙길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보통 그 청년하면 거기 여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청년하면 그냥 남성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년 여성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아마 정당하고 여성계가 함께 좀 손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질문 관련해서 저 잠깐 질문 한 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우리 발제부 써주신 박진경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지금 저는 핸드폰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모니터에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게 맞죠? 제가 이 화면으로서 확인한 거로는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맞아요.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네. 네. 다만 근데 정개특위는 사실 지금 대선 앞두고 사실 향방이 오리무중이긴 한데 의뢰 이 선거 전에 실제로 정개특위를 해서 지금 관련된 의제들 뭐 법안 발의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왜 지방선거 때 그래도 여태 많은 이 여성정치 참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아무리 중간에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또 하나의 호기이기 때문에 요번에 보다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왜 지방선거에 조금 초점 맞춰서 그게 가능하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좀 더 좀 느슨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화하는데 조금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경로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아까 사실 정개특위와 이런 게 이제 자동적으로 의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많은 개혁 과제들이 동시에 어떤 테이블 올려서 하기는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안 나왔을 뿐이지. 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물론 그때 정당 공천제도 생기고 비례대표 의석도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되게 이슈가 많아서 2009년 제 기억으로 2010년에 이제 그 여성 지역구 할당제가 생기는 그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법이 개정됐던 게 2009년 초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여성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분야에 사람들을 이게 이목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 상황인데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게 묻혀서 이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선거하는 국면에서 또 그럴 거고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안 목록에 가니까 제출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 관련 이슈는 그 남윤일순 의원님이 제출하신 여성 관련 이슈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정당법이나 이런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당도 그렇지만 여성 단체에서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아무튼 늘상 그게 이제 국회 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꽂아놓고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마 여성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광주와의 김선옥 회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화면까지 켜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셔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강주하면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성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그 Y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이 되어서 리더십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Y라든가 뭐 그 Y팀부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형성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리더십이 길러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당에서 우리 그 최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2030 아이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Y에서 이렇게 정말 잘 길러지고 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범주 내에서 Y가 함께 모여서 어떤 큰 그 테두리를 만들어 가야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젊은 우리 강주에서도 지금 선대위원을 10대 를 선대위원으로 해가지고 강주에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그 선대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양적이 많으면 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들이 활동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정말 여성 정치인들이 잘한다. 정말 세밀하고 살림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인지가 돼야지만이 여권야에서 여성들이 정치에서 참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서 함께 해야지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하는데 여성들은 똑같은 공동의 문제인데 어떤 저기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성이 아무리 힘을 한다기도 두 발로 버티고 있어야지 어떻게 한 발을 딛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YWCA가 과연 전국에서 리더자들을 하는데 그런 것 등을 좀 더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정치 리더자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쭉 해서 그 훈련된 사람을 또 내보내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착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청년 세대를 길러내는 광주 Y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윤명아 전 의원님이시죠? 네, 말씀 올려주신 것 같은데 2013년 의무호정 30% 유승희 의원과 당무위원회 통과 때까지 투쟁했던 기억이 난다고 투쟁에 힘 보태겠다고 싸우지 않으면 할당하지 못한 현실이 아쉽다. 어쨌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겠죠. 될 때까지. 그렇지 않고 얻어진 민주적인 민주사회 성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한 것도 우리 여성운정에서 귀하게 연구 진행해 주시고 또 결과 또 박 교수님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좀 공유하고 한 목소리로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걸 얻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뭐 누가 주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말씀 올려주셨고요. 우리 김효선 사장님, 잠깐 얼굴 보여주셨다가,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한국 YWCA 또 김은주 실행위원님도 계시고, 진주와의 김성희 회장님 또 이동 중에도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대선의제 정책과제 어제 보도자료 나가고 자료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지역 언론에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주제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 기후, 생명, 또 성평등, 청년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정성스럽게 대선의제 아마 이제 각 정당에 또 전달을 하고 직접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다른 또 여성 단체들과 함께 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말씀 다 부탁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일단 연대 함께 묶여져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 맡아주신 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강북구에서 뵐 수 있는 거죠? 우리 최선 의원님.
한국구청, 네. 네, 한국구청. 네. 자, 그리고 조양민 또 부위원장님, 어쨌든 또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국회로 들어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어쨌든 목소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화의 회원화의 차원에서 또 말씀 귀하게 정리해 주신 반혜영 총장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가능한 네, 기념 촬영 해야죠. 네, 가능한 비디오 좀 켜주시고요. 네, 함께 사진 찍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다 뭐 약속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네, 자, 화면 켜주시고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빛 선생님. 께서 네, 네, 가능하신 분들 화면 켜주시고요. 제가 3번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두 번째 장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장 촬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얼굴을 뵈니까 좋으네요. 네. 어쨌든 연말에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2022년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강화 토론회 한국아이돌연합회 한국여성의정의 후원으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 건강하시고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여성의제가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올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